후자 살인. 내가 준지한테 살이를 가진 것은 반년쯤 전부터였다. 그러나 그 생각의 시작은 이미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준지가 누구냐고? 준지는 나의 장녀 아스코의 남편, 즉 나의 사위다. 아스코는 28살, 준지는 32살이다. 둘 사이에는 다카시라는 3살 되는 사내 아이가 있는데 나의 단 하나뿐인 손자다. 준지는 어느 상사 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명문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입사한 뒤에 승진이 빨랐다. 이것뿐이라면 나는 훌륭한 사위를 얻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적어도 세상에는 그렇게 비춰졌을 것이다. 사실 나도 준지를 사위로 삼은 것은 이 경력과 그의 재능에 눈이 어두웠던 때문이었다. 내가 준지를 죽이려고 결심한 동기 중에 하나는 아스코를 빼앗기지 않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재산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한테는 조상이 남겨준 약간의 토지가 있었다. 최근에 이르러 도교도의 팽창으로 땅값이 급격히 올라서 생각지도 않았던 재산이 되었다. 땅의 위치는 중심지에서 전차로 1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그런데도 시가의 팽창으로 평당 6만엔 평균은 되었다. 나는 그런 토지를 2,000평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가격으로 1억엔이 넘는 재산이었다. 이때까지도 가끔씩 각 회사나 부동산 업자들이 땅을 팔라고 집요하게 졸라댔지만 나는 끝끝내 팔지 않았다. 팔지 않은 이유는 간단했다. 돈보다도 땅으로 남겨놓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보니 나는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교활한 놈이라는 평가를 세상으로부터 받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준지는 이 재산을 목적으로 내 사위로 들어온 것 같이 생각되었다. 그러나 나는 그의 경박한 잔재주를 오인하고 상당한 재능의 소유자로서 장래의 희망을 걸고 그를 아스코와 결혼시켰던 것이다. 그것이 5년 전의 일이었다. 하기야 이 혼담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첫 번째로 아스코의 마음에서였다. 아스코는 맞선을 보는 자리에서 준지를 보자마자 대번에 한 박 그에게로 마음이 끌린 모양이었다. 그때까지 아스코는 서너 번 서원을 보았지만 번번이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지었었다. 그런데 준지의 경우는 아스코 쪽에서 바짝 달아서 이 혼담을 성취시켜 달라고 졸라댔었다. 생각해보면 이때부터 불행한 운명이 스며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준지는 아스코의 마음을 단번에 끌어당길 만한 용모의 소유자였다. 그는 키가 훤칠했고 윤곽이 뚜렷했다. 수려한 이마에 가늘게 선 높은 콧대며 맵시 좋은 인매를 하고 있었다. 이목이 반듯하다는 것은 그를 두고 하는 말이라고나 할까. 남자인 나도 그렇게 생각했으니 여자인 아스코가 그에게 애정을 기울인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최초의 1년은 준지도 얌전하게 하고 있었다. 나는 좋은 사위를 보았다고 생각했으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며 축복해 주었었다. 그 부부 사이는 아주 화목했다. 이듬해에 손자 다카시가 태어났다. 아스코는 나를 닮아서 키가 작고 얼굴이 둥글었다. 별로 못생긴 얼굴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준지에게 반한 것은 자기와는 반대인 남자의 몸매에 끌렸는지도 모른다. 아스코가 남편 준지에게 극진하게 대하는 모양은 때로는 나마저도 약간의 질투를 일으키게 할 만큼 극성이었다. 겸사로 말하자면 나는 10년 전에 아내를 잃었다. 현재는
다에코라는 숨겨놓은 여자가 있다. 원래 요리집의 종업원이었는데 내가 자주 술을 마시러 다니다가 그녀를 들여앉힌 것이었다. 하긴 다에코라는 여자를 내가 살림을 시키고 있는 것은 아스코도 모른다. 사위 준지의 본성이 나타난 것은 그가 밤마다 늦게 집에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그런대로 순진하게 변명을 하더니 점점 더 뻔뻔스러워졌다. 준지는 혼담이 있었을 때 자신은 한 방울도 술을 마시지 못한다고 했는데 실은 상당한 주량의 소유자였다. 그다지 포금을 하는 성질은 아니었지만 언제까지나 눌어붙어서 장마비식으로 마시는 편이었다. 하룻밤에 한 돼 이상의 술은 거뜬히 마시는 것이다. 술 정도라면 대단한 일은 아니었다. 그런데 급기야는 자기 월급을 전혀 아스코에게 주지 않게 되었다. 적당한 핑계를 만들어서 한 달에 단돈 5,000엔도 아내에게 준 일이 없었다. 준지는 어렸을 때 생활이 넉넉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사치성이 몸에 배어 떨어지지 않았다. 술을 마시는데도 호합한 요정을 이용했다. 회사 일 외에 이런 장소에 드나들었으니까 한낱 셀러리맨의 월급으로는 따라갈 도리가 없었다. 그런데 아스코는 아무리 준지가 늦게 돌아오더라도 때로는 새벽 2, 3시가 될 때도 있었지만 결코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을 때만은 조마조마했지만 막상 돌아온 남편의 얼굴을 보면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 도리어 그의 쪽에서 신경을 더 쓰며 눈치를 살피는 것이었다. 상황이 이래 놓으니 준지가 시건방지게 되는 것도 당연했다. 준지는 밖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와서도 집에서 또 마시기 시작했다. 아스코한테는 몹시 귀찮은 일이었겠지만 그런 기색은 조금도 비치지 않았다. 준지는 아스코를 상대로 시도 때도 없이 술잔을 기울였는데 이야기의 대부분이 밖에서 여자들이 자기를 따른다는 자랑이었다. 나는 아스코의 지나친 애정을 몇 번이나 나무란 일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말씀하셔도 무리예요. 다소의 해방감이 없다면 그인들 견딜 수가 있겠어요? 라면서 내가 준지의 욕이라도 하면 반드시 반항적으로 나왔다. 나도 지지 않고 아스코, 네가 말하는 해방감이란 무슨 뜻이냐? 우리 집에 대릴 사위가 되어서 답답하다는 말이냐? 아버지, 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로 답답한 일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와는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는 거려. 그래? 그거 참 모를 일이네. 이 남편이 바나 요리집 여자들이 잘 따른다고 술안주 삼아서 늘어놓는 이야기를 이 그렇게 예사로 듣고 있으니 말이다. 아버지, 그런 건 전 아무렇지도 않다니까요. 숨기는 것보다는 이렇게 말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스코의 이런 대답을 들으며 나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아무리 내 딸이라지만 도대체 얘는 질투라는 것을 하지 못하는 걸까? 그러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아스코는 남편의 체면을 봐주고 있으며 그의 기분을 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두려웠던 것이다. 더 솔직하게 말을 한다면 준지가 이 집에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둘 사이에는 다카시라는 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없을성 싶지만 준지의 성격에는 아스코가 두려워하는 차가움이 숨어 있었다. 겉으로는 신사적인 체면과 단정한 용모를 가지고 있어서 행동도 점잖지만 그의 그 조용한 성격의 이면에는 남보다 곱절인 냉혹성이 잠재해 있었다. 준지는 아스코가 자기한테 완전히 반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교활한 사나이로 처음부터
내 재산을 노리고 대릴 사위로 들어왔던 것이다. 입적하면 이제 내 것이다 하는 속셈이 노골적으로 나타나 있었다. 이러한 남편의 처사에 아스코가 화를 내고 있었다면 나도 그에게 잔소리를 할 수 있겠지만, 아스코 자신이 자기 남편의 방종을 용인하고 있으니까 내가 귀찮게 참견할 일이 못 되었다. 그러나 집안에 체면도 있고 해서 내가 가끔씩 준지에게 주의를 시키면 그는 그 자리에서는 입속으로 중얼거리면서 마지못해 듣는 척했다. 그러나 내 말 같은 것은 처음부터 문제 삼지 않았다. 그는 그날 밤 보라는 듯이 평소보다도 더 늦게 돌아왔던 것이다. 내가 준지를 죽이기로 마음먹기까지는 참을 만큼 참아왔다. 나는 되도록 그런 일에서 눈을 돌리려고 일찍이 손을 대고 있었던 일본 서도 문화사라는 책의 지필에 착수했었다. 나는 아버지에 대해 손에 넣었던 현재 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여유가 있었던 데다가 또 내가 좋아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어느 사립대학의 강사가 돼서 서도사를 강의하곤 하면서 비교적 한가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내 집에 악마가 스며든 것은 아스코의 남편으로 준지를 맞아들인 때부터였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자신의 연구에 열중하고 있어도 준지의 행동이 눈앞에 어른거리니까 도저히 평온해질 수가 없었다. 준지의 방종은 날로 더해가서 밤중에 아스코를 때리게까지 되었다. 사소한 일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그녀를 때리고 발길질했다. 그런데도 아스코는 준지한테서 정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더욱이 준지에게서는 자기 자식에 대한 애정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하긴 아침에 회사에 출근해서 밤중에 돌아오니까 자식에 대한 애정을 보일 틈도 없었을 것이다. 그는 일요일에도 용무가 있는 것처럼 불이 나게 집을 나가지만 여자한테 가는 것이 뻔했다. 나에게도 여자가 있기는 했었지만 아직 여편네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런 짓은 안 했었다. 내가 다에코를 들여앉힌 것은 필요상 어쩔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스코는 바람둥이인 남편한테 마음을 빼앗겨서 내 생활 같은 것은 돌보지도 않았다. 나한테는 귀찮게 굴면서도 남편한테는 기분을 상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내가 다에코라는 여자를 거느리고 있는 것은 준지가 다른 몇 사람의 여자와 관계하고 있는 방종한 엽색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나는 암담해서 가끔 잠을 못 이루는 일까지 있었다. 만약 내가 죽는다면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준지는 당장 1억 엔이 넘는 재산을 차지해서 제멋대로 쓸 것이다. 그렇다면 내 딸 아스코는 어떻게 될까? 그 운명도 벌써 뻔했다. 준지는 아스코도 다카시도 팽개치고 돌아보지도 않을 것이 틀림없다. 이로써 아스코 모자가 자살을 기도할 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같았다. 내가 준지에게 살이를 품은 것은 정당방위다. 내 아버지한테서 받은 재산을 지키고 귀여운 내 딸과 손자를 파멸해서 구하고 싶기 때문이었다. 내가 그렇게 결심하자 이제 준지한테나 아스코한테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은밀히 어떤 방법으로 준지를 살해할까? 그 연구에만 몰두하게 된 것이다. 준지 같은 놈을 죽이고 내가 상처를 입는다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다. 그런 녀석과 내가 같이 죽을 수는 없지 않은가? 나는 그 놈을 죽인 뒤 태연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작정이었다. 나는 준지한테 잔소리를 별로 하지 않았다. 놈은 내가 단념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나는 때때로 준지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쳐주기도 했다. 그 무렵 나는 일본 서도 문화사의 탈고에 몰두하고 있었다.
하나는 독실한 출판사가 나타나서 팔릴 것 같지도 않은 이 책을 출판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결정되었기 때문이었다. 내 방에는 사경과 고필인 유리판과 탁본 같은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탁본은 내가 나스와 우지까지 가서 그곳의 비석에서 직접 복사해낸 것이었다. 그런데 나는 우선 준지가 어떤 소행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했다. 처음에는 흥신소 같은 곳을 이용할까 했지만 그러다가는 뒷날에 내가 의뢰한 것이 알려지면 나한테 혐의가 돌아온다. 이 범죄에는 나라는 인물이 전혀 떠오르지 않게끔 꾸며져야만 한다. 나는 서도의 재료를 찾기 위해 헌책방을 돌아다닌다는 핑계로 거의 매일 집을 나왔다. 나는 때로는 약간 변장도 해서 준지가 회사 정문에서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미행하기도 했다. 준지는 역시 내가 생각한 대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가 새벽 2시쯤에 돌아오는 이유는 거의 그와 관계가 깊은 술집이나 요리집에서 늦게까지 지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긴 준지는 그 사실을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었다. 아스코에게 숨기려고 하지 않고 여자가 따른다고 거리낌 없이 들려주곤 했었다. 그런데 바보스러운 것은 아스코다. 내 딸이지만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나는 사실 아스코를 그렇게 교육시키지 않았다. 여자라는 것은 남편에 따라 이토록 사람이 바보같이 되는 것일까? 그러나 바보스러운 만큼 아스코가 더더욱 귀여웠다. 남편의 경우와는 달리 나한테 대해서는 허물없이 마음을 터놓았는데 그런 딸을 볼 때는 한없이 측은했던 것이다. 딸이 측은한 것 이상으로 다카시는 더욱더 측은했다. 아버지한테서 버림을 받고 엄마와 함께 거리를 헤맬지도 모른다. 준지는 반드시 내 재산을 가로챈다. 능히 그럴 만큼 냉혹한 성격인 것이다. 준지에 대한 나의 미행은 3개월 동안 계속되었다. 아스코에게는 서도의 재료를 찾는다고 핑계를 대었다. 그러고는 거의 매일같이 집을 나섰던 것이다. 아버지, 그토록 애쓰신 대가로 대관절 출판사에서 돈을 얼마나 준대요? 하고 아스코가 나한테 묻기에 글쎄, 교통비 정도가 고작이겠지 하니까 아스코는 냉소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해서 뭐래요? 아버지가 쓴 재미도 없는 책을 누가 읽겠어요? 차라리 노인답게 집에서 낮잠이나 주무시는 게 어때요? 나는 아스코를 대학까지 교육시켰다. 그런데 이것이 대학 교육을 받은 여자의 말투인가? 바보 같은 남편을 받들면 여편네까지 머리가 도는가 보다. 나는 준지의 뒤를 3개월 동안 미행한 결과 상당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준지의 여자는 물장사뿐만 아니라 여염집 여자가 한 사람 더 있다는 것이었다. 그 여자는 32세 정도로 아리따운 용모였다. 입고 있는 옷도 상당히 호화로우며 세련되어 있었다. 나는 그 여자는 무얼 하는 여자일까 하고 어느 날 밤에 둘이 변두리의 여관에서 나오는 것을 여자만 미행해서 그녀의 집을 알아냈다. 여자는 가부키몰의 훌륭한 저택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나는 근처에서 조사해보고 놀랐다. 여자는 어느 실업가의 아내였던 것이다. 준지가 어떻게 해서 그 여자와 교섭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어떤 계기로 알게 돼서 준지는 호색함과 타고난 교활한 수단으로서 색과 욕을 노렸음이 틀림없다. 그놈은 내 재산만으로는 모자라서 타인의 재산까지 노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묘한 것을 발견했다. 준지는 유난히 거칠애를 좋아했는데
그 여자와 만날 때는 반드시 변두리의 초라한 여관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두 사람의 미래 시간은 대개 6시 반쯤부터 8시쯤의 사이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준지 때문이 아니라 상대가 유부녀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시간만이 아니었다. 일주일 중 밀회 날짜도 정해져 있었다. 그것은 금요일 저녁 때다. 왜 금요일로 한정되었는지 나로서는 잘 알 수 없었다. 그것도 아마 여자의 사정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자면 그 여자의 남편이 회사 일 때문에 정기적으로 야근을 하는 날이 금요일일 수도 있었다. 아니면 회의가 있거나 사업상에 출장을 하거나 그런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닐까. 아무튼 이 두 사람의 밀회가 매주 금요일인 것. 시간은 오후 6시 반부터 8시까지의 사이다. 그리고 장소는 내림하고 에고다 부근인데 그것도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외진 여관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준지의 이런 비행은 나에게 충분한 만족을 안겨주었다. 나는 이 조건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면 되는 것이었다. 그 초라한 여관이 그들의 밀회 장소가 된 것은 아마도 그 여자의 의견일 것이다. 유부녀인 그녀는 남에게 자기 얼굴이 알려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두려울 것이다. 만약에 고급 호텔에 드나들다가는 거기서 누구와 만나게 될지 모른다. 나는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준지를 죽이는 하나의 방법을 얻게 되었다. 하긴 그 때문에 약 7, 800만 엔의 돈을 허비하게 되었다. 아니, 그건 결코 허비가 아니다. 만약에 내가 살인범으로 체포돼서 법정에 끌려나가 굴욕을 당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 정도 돈은 싼 셈이었다. 어때, 다이코? 하고 나는 첩한테 가서 말했다. 당신도 이렇게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자니 좀 따분하지? 하루하루가 지루할 거야. 당신도 늘 그걸 투덜대고 있었고 말이야. 네, 맞아요. 정말로 따분해요. 막 이렇게 매일 영화나 연극을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 그래, 그럴 거야. 그래서 말인데, 장사라도 한번 해보지 않겠어? 막 장사라뇨? 나보다 30살이나 젊은 다에코는 내가 드물게도 그런 말을 하는 바람에 갑자기 눈을 반짝거렸다. 무슨 장사를 하라는 말씀이세요? 바 같은 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요리집? 다에코는 원래 요리집에서 일했던 만큼 그런 희망을 전부터 갖고 있었다. 이때까지도 그녀는 여러 번 나한테 그것을 부탁했었지만 그때마다 내가 허락하지 않았었다. 아니, 그런 건 아니야. 이 바나 요리집은 외상이 많고 잘 떼인다고 하잖아. 수금 때문에 고생만 하지 이익도 적어. 그런 재산이 안 맞는 걸 하기보다는 좀 더 수지 맞는 장사가 있거든. 뭐 약간 물장사와 비슷하기도 하고 말이야. 뭔데 말씀이세요? 어, 여관. 하고 나는 말했다. 뭐라고요? 여관이라고요? 여관이라고 해도 보통 숙박객을 상대하는 여관이 아니야. 그런 건 싸구려 숙박료로 아침 저녁 식사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기만 했지 이 수중에 떨어지는 건 적다고. 그보다도 별로 수고도 들이지 않고 그냥 잠자코 있으면 현금이 들어오는 방법이 있어.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하고 다에코는 소리쳤다. 온천 마크지요? 그래, 잘하네. 그건 괜찮은 장사라고 생각해. 차만 한 잔 내놓으면 그것으로 끝나거든. 이 돈은 선불로 받고 손님 시중은 조금도 필요하지가 않지. 그런 거라면 난 싫어요.
하고 다혜코는 얼굴을 찌푸렸다. 저는요, 동반 손님을 받는 거는 절대로 싫거든요. 이 남한테 소문이 나쁘게 날 거예요. 에이구, 당신은 그런 당치도 않은 소리를 하네. 앞으로의 세상은 말이야, 체면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면 안 돼. 알겠어? 바의 마담이나 요리집 안주인이 된들 늘 돈에 쪼들리기만 하지 무슨 이득이 있겠나? 고생만 실컷 하고 미치는 이야기야. 그보다도 마음 편하고 확실한 돈벌이가 있으면 더 바랄 나위가 없잖아. 나는 차근차근 설득했다. 당신이 그걸로 돈을 좀 불리면 당신 좋아하는 걸 나중에 하면 되잖아. 어? 나한테 신경 쓸 거 없어. 당신이 번 돈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 이 말이야. 내가 이렇게 말하자 다이코는 차차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근데요, 온천만큼면 어디 뭐 그럴 만한 후보지라도 있어요? 하고 나한테 물었다. 당연히 있지. 있고 말고. 나는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하류 여관이야. 규모도 보잘것없고. 이 밖에서 보니까 마치 여인숙 비슷하게 초라해. 아유, 전 그건 싫어요. 다이쿠는 다시 눈살을 찌푸렸다. 근데 이 돈벌이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보람이 있을 거야. 당신 솜씨를 좀 보여줄 때라고. 물론 현재대로는 장사가 안 되지. 그걸 고스란히 산 다음에 내가 돈을 좀 낼 테니까 수리를 해요. 하지만 에고다라면 변두리 아닙니까? 변두리 쪽이니까 더 좋은 거야. 그런 곳을 찾는 손님은 대개 남의 눈을 피하는 사람이거든. 눈에 잘 뜨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이 이 장사의 요령이야. 어머나, 당신은 잘도 알고 계시네요. 하고 다이코는 눈을 크게 떴다. 근데 어떻게 그런 것을 알게 되셨어요? 당신이 장사라도 해봤으면 하고 말했기 때문에 나도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 근데 어떤 복덕방이 귀띔을 하더구만. 이러이러한 장소에 양도하고 싶다는 여관이 있다라고 말이야. 나는 적당하게 흘려들어 두었는데 아무래도 복덕방을 통하는 건 아깝단 말이야. 수수료가 나가야 되잖아. 그 여관의 지금 간판은 마스가의 장이라는 여인숙처럼 되어 있어. 마스가의 장.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한번 가볼게요. 그럴 필요도 없어. 하고 나는 말했다. 벌써 이야기가 다 끝났거든. 뭐라고요? 그녀는 더욱 놀랐지만 나는 천천히 말을 해주었다. 자, 이야기는 끝이 났으니까 이제 당신이 들어가기만 하면 되기로 되어 있어. 당신 너무하세요. 나한테는 아무런 상의도 없었잖아요. 그녀는 약간 불만스러운 것 같았다. 아이고, 괜찮은 거야. 괜찮아. 나 당신을 위해서 한 일이야. 게다가 여자는 막상 일에 착수하려고 들면 온갖 일을 생각해서 좀처럼 이야기가 결정되질 않잖아. 요행이 그 여관은 값도 적당하고 수리만 하면 충분히 재미를 볼 수 있는 집이야. 다른 사람한테 빼앗기면 아깝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했어. 그러면 수리비는 충분히 주실 거지요? 하고 여자는 물었다. 물론이지. 그건 충분히 생각하고 있어. 일단 간판부터 바꿔야 되겠어요. 지금 이름은 너무 촌스러우니까요. 아니야, 아니야. 그 간판 바꾸는 건 더 뒤로 미루자고. 천천히 생각해.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가 결정되었으니까 나중에 내가 잔금을 지불하지. 모든 수속이 끝나면 당신이 당장 들어가는 거야.
에? 하지만 수리는 어떻게 하고요? 그것도 그럴싸한 설계사한테 부탁을 해 둘게. 요즘은 여관도 설비가 좋아야 되고 방구 임새도 현대적으로 해야 돼. 하지만 설계가 완성되기에는 상당한 날짜가 걸릴 거야. 그동안 당신은 그곳에 나가서 사무실에 그냥 앉아 있어요. 에? 그 여관에는 이제까지의 단골도 있을 테니까 자연 당신도 요령을 익히게 될 거야. 다에코는 드디어 내가 시키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다에코는 아직 대릴 사위인 준지의 얼굴을 알지 못했다. 물론 내 입을 통해 준지에 관해서도 듣고 있었지만 만난 일이 없으니까 본인들끼리 얼굴을 마주쳐도 알아보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노리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 여관을 고스란히 양도받는 최초의 금요일 밤이야말로 내 목적의 모든 것을 걸었던 날이다. 아직 수리 전이기 때문에 간판도 외관도 예전과 그대로다. 손님은 경영자가 바뀐 줄은 전혀 모를 것이며 어쨌든 여느 때처럼 준지도 그 여자와 함께 예사로 현관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더욱이 준지는 그 여관에 들어가는 것을 아무한테도 알릴 수가 없었다. 남에게는 가능한 한 숨겨야 하는 일이다. 상대인 유부녀만 해도 그렇다. 그쪽은 준지보다도 더 신중하게 자기의 행적을 숨겨야 할 것이다. 즉 준지와 그 여자가 에고다의 마스가의 장에 드나드는 것을 남들은 누구 한 사람 눈치채지 못한다. 그들 두 사람은 그들과 연결된 모든 환경의 선에서 끊어지는 것이다. 그 여관에 있는 동안 마치 실종된 것처럼 외부로부터는 고립되고 만다. 더구나 여관이라는 좁은 공간은 내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 이보다 더 이상적인 조건은 없는 것이다. 그 여관은 은밀히 내가 인수하기로 교섭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어 있었다. 준지와 그 여자가 드나드는 것을 알고부터 이 계획을 세웠었다. 문제는 하루빨리 그 에고다의 여관이 내 손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다. 어느 날 나는 그 마스가의 장의 주인을 찾아가서 팔 생각이 없느냐고 타진해 보았다. 물론 내 이름은 가명이었다. 어차피 명의 변경은 다에코의 이름으로 할 작정이었으니까 말이다. 굳이 내 실명을 밝힐 필요가 없는 것이다. 여관 주인은 교활하게 발밑을 내려다보고 꽤나 비싼 값을 불렀다. 그 여관에 얼마나 손님이 많은가를 과장해서 말하면서 그 값을 줘야 이야기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 요구를 재고할 것도 없이 그냥 승낙했다. 2층 건물로 건평 40평, 대지는 남의 소유인데 통틀어서 850만 원에 사기로 했다. 새 주인께서는 이대로 운영하시겠습니까? 하고 묻기에 나는 아니다. 수리할 작정이다. 그러나 공사를 시작할 때까지는 이대로 장사를 하겠다. 라고 대답했다. 전 소유자는 뜻밖의 후한값으로 낡은 여관을 팔아치운 것을 기뻐했다. 그는 보다 좋은 장소에서 새로 영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다에코의 이름으로 등기가 끝나자마자 그때까지 일하던 종업원들은 모두 해고했다. 그것이 그 주의 월요일이었다. 다에코는 자기 소유로 된 새 집으로 옮겨왔지만 작은 여관을 한 바퀴 돌아보고는 약간 시무룩해 했다. 막 고르고 골라서 이런 낡은 집을 잘도 사셨군요. 막 좀 더 쓸만한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녀를 잘 달랬다. 어쨌든 수리라고 하지만 신축이나 다름없게 뜯어 고칠 테니까 참아달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면 종업원들은 어떻게 하죠? 라고 묻길래 오래 있은 사람들은 쓰기 거북해서 인계받지 않기로 했어.
신문 광고를 내서 모집하지 뭐. 그때까지는 가정부 회의에서 익숙한 여자를 한 둘쯤 불러오면 돼. 나도 당분간 애를 써줄 테니까. 내가 이렇게 설명하자 다이코는 마지못해 승낙했다. 자기가 기대한 대로는 아니었지만 집 한 채를 얻고 여관 주인이 되었으니 불만을 가질 수는 없었다. 나는 목적을 이루더라도 당장은 이 여관을 내놓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랬다가는 곧 남의 의심을 받게 된다. 그래서 적어도 한 3년 동안은 여기서 그대로 다이코에게 장사를 시킬 작정이었다. 그러는 동안에 바닥 밑에 묻어둔 두 사람의 시체는 완전히 뼈가 될 것이고 남에게 팔아 넘기기 전에 땅을 파서 백골을 꺼내어 몰래 처분할 생각이었던 것이다. 3년 동안이라 하고 나는 생각했다. 하기야 짧은 세월은 아니다. 그러나 나라는 인간이 경찰의 눈에서 도망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시간 낭비는 어쩔 수 없었다. 나와 다에쿠는 마스가의 장으로 옮겼다. 본격적인 이사는 수리 후에 하기로 하고 당장 자고 묵는 데 필요한 물건만을 갖추었다. 손님에게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으니까 따로 그릇 같은 것은 갖출 필요가 없었다. 뭔가 먹을 것이 필요하면 근처의 식당에서 주문해다가 주면 된다. 나한테는 속셈이 있었다. 금요일에는 반드시 준지와 그 여자가 올 테니까 그날 하루만은 딴 손님을 받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오는 손님이 있으면 거절하지 않기로 했다. 영업은 그전대로 계속하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으면 남의 의심을 사는 원인이 될 것이다. 문제의 화요일 아침이었다. 나는 딸 아스코에게 말했다. 서도 문화사의 자료 수집 때문에 난 좀 다녀와야겠다. 네, 아버지 수고가 많으시네요. 하고 아스코는 말했다. 차가운 눈이었다. 신통치도 못한 일에 헛수고를 하고 돈만 날린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날은 일부러 다이코에게 마스가의 장에는 오지 말라고 말해두었다. 그녀로서도 아파트 살림의 정리다 뭐다 해서 한가하지도 않았다. 나는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열심히 방바닥을 팠다. 방은 구석진 8조 방이다. 이 여관에서 제일 좋은 객실이다. 두 사람의 시체가 완전히 묻힐 만한 구덩이를 파는데 땀 깨나 흘렸다. 이 작업은 저녁 때까지 걸렸다. 양쪽 칸막이는 만년 담벼락이며 그 밑에는 나무가 들어차서 이쪽을 보려고 해도 틈이 없다. 만일을 생각해서 파낸 흙을 볕이 드는 쪽으로 내다 나르지는 않았다. 구덩이는 완전히 파졌다. 시체 두 구를 겹쳐도 아직 땅바닥까지는 60cm 정도의 여유가 있다. 나는 뜰로 퍼다낸 흙을 뒤뜰로 날랐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 8조방의 바닥에는 아주 훌륭한 구덩이가 파여졌다. 나는 그날 밤 11시쯤에 귀가했다. 준지는 아직도 안 돌아왔냐? 쓸쓸하게 앉아있는 아스코에게 이렇게 물으니 대답도 하지 않았다. 소파에 앉아서 마냥 뜨개 바늘만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처럼 준지 얼굴을 빨리 보고 싶은 일은 없었다. 저 아버지 오늘 어디 가셨었어요? 하고 아스코는 내가 일어설 때 뒤에서 물었다. 서도 문화사를 쓸 자료 수집을 하러 갔었어? 그래요? 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바지에 흙이 묻어 있네요. 나는 뜨끔했다. 보니까 접힌 바지가랑이 끝에 들어있던 약간의 회색 흙이 다다미 위에 떨어진 것이었다. 이거 저 시골에 갔었거든. 탁본을 둘이나 떠왔어. 나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갑자기 변명을 했지만 위태로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땅을 팔 때 바지를 걷어올리고 했으며 나중에 얼굴과 손발을 깨끗이 씻고 바지도 셔츠도 잘 덮었었다. 그런데 바지를 내릴 때 흙이 바지가랑이 끝에 조금 들어간 모양이었다.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것은 내 실수였다. 그건 그렇고 아스코, 이 나한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서도 역시 은근히 주목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방심할 수 없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수요일부터 다이코가 와서 드디어 영업을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서도문화사의 자료 수집을 핑계로 아침부터 집을 비웠다. 하긴 내가 아침에 빨리 나오건 밤늦게 돌아가건 다이코에게는 상관없었다. 다만 의심받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나는 보자기를 준비해서 마치 자료가 모인 것처럼 신문지나 뭔가를 싸서 가지고 가기로 했다. 이런 잔꾀를 부리는 것도 의심받지 않으려는 조심성에서였다. 그럭저럭 수요일 밤부터는 간판에 불을 켰다. 그랬더니 손님이 슬슬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다이코가 나가서 접대를 하고 종업원 대신에 안내했다. 그날 밤에만 7쌍의 손님이 있었다. 종업원이 바뀌었네 하는 손님도 있었어요. 하고 말하며 다이코는 웃었다. 그날 밤의 수입은 전부 5,000엔쯤 되었다. 매일 수입이 5,000엔 이상이면 고마운 일이라면서 그녀는 기뻐했다. 여보, 빨리 수리합시다. 그렇게 하면 훨씬 수입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설계사에게 그것을 상의하고 있다고 대답해 주었다. 이젠 나 혼자서는 감당 못하겠어요. 종업원을 채용해야 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군데 가정부 회의에 부탁은 하고 있지만 어디나 다 바빠서 앞으로 4, 5일은 더 걸리겠다고 말해 두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좀 참아줘. 아무튼 착실하게 해줘요. 드디어 금요일이 왔다. 초봄의 바람이 쌀쌀하게 부는 날이었다. 나는 아침부터 침착하지 못했다. 그러나 집을 나올 때나 또 다이코한테 가서도 되도록 평온한 척했다. 아스코에게도 내가 그런 여관을 첩한테 시키고 있다는 것은 절대로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아침부터 마스가의 장으로 가지만 밤에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했다. 다이코에게도 본격적으로 이사하는 것은 수리 후에나 하자고 말했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공공연히 근처에 알려서는 안 된다. 게다가 본격적으로 다이코가 이사를 해오면 응당 여관의 모습도 바꿔버리려 들 것이 틀림없다. 간판도 바꿀지 모른다. 나에게 있어서 마스가의 장이라고 쓰여있는 현 간판은 준지와 그 여자를 불러들이는 유화등이었다. 그날 나는 다이코를 불러서 피곤할 테니까 오늘은 피로도 풀 겸 극장이나 갔다 오라고 예매권을 주었다. 다이코는 가부키라면 오금을 못 썼다. 손님은 내가 적당하게 돌볼게 하고 나는 덧붙였다. 어머, 그래요? 미안해서 어쩌죠. 근데 종업원으로 남자가 나가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되겠지 뭐. 다만 7시 반까지는 당신이 좀 있어야 되겠어. 그러면 가부키를 밤밖에 못 보게 되는데요. 장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게 괴로운 거야. 말하자면 손님이 왔을 때 나 같은 늙은이가 껐덕껐덕 나가면 재미가 없잖아. 손님이 돌아갈 때는 어느 쪽이건 괜찮지만 말이야. 그러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는 7시 반까지는 여기 있어줘. 다이코는 약간 불만인 것 같았지만
장사를 생각했던지 그러기로 승낙했다. 내 계획의 제1단계 준비는 이렇게 다 되었다. 아, 참, 그렇지. 그리고 말이야, 그 안쪽에 8조방 있잖아. 그 가장 좋은 방이니까 되도록 좋은 손님을 안내해야 돼. 내가 사무실에서 들어오는 손님들을 보고 정할 테니까 신호하거든 그 손님들을 안내하라고. 이것으로 제2의 준비도 끝났다. 나머지는 준지와 그 여자를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나는 사무실에 앉아서 시간이 되는 것을 기다렸다. 사무실은 밖에서 들어오는 손님에게는 일부러 안이 보이지 않게 꾸며져 있다. 그러나 가느다란 창살문이 달려 있어서 이쪽에서는 손님의 모습이 잘 보였다. 6시 40분. 드디어 준지가 여자를 데리고 왔다. 녀석은 내가 옆에 앉아 있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현관으로 나간 다이코와 이야기를 했다. 준지는 여느 때처럼 뽐내는 표정을 하고 있었다. 동행한 여자는 예쁜 얼굴이었는데 부정의 관념 같은 것은 전혀 없는 태도였다. 두 사람은 뻔뻔스럽게도 손을 맞잡고 있었다. 이 자리에 아스코를 불러서 보게 한다면 미칠지도 모른다. 잠시 후 다이코가 나한테 상의하러 왔다. 어느 방으로 안내할까 하는 것이었다. 나는 8조방으로 안내하라고 일렀다. 준지는 구두를 벗고 여자와 함께 올라갔다. 나는 그 사이에 얼른 부엌으로 가서 미리 준비를 해두었던 주스를 컵에 2잔 따랐다. 그런 다음 흰 종이봉지를 꺼내서 속에 든 가루를 컵에 털어 넣었다. 가루는 빨간 액체 속에서 한 줄기의 하얀 포말이 되어 가라앉더니 곧 녹아버렸다. 다이코가 돌아와서 사무실에서 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차 말고 이 주스를 내주는 것이 좋겠지 하고 나는 말했다. 다이코는 내가 처음으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의외인 듯 했지만 아무 말 없이 다소곳이 쟁반 위에다가 주스를 얹어가지고 사무실에서 나갔다. 내 눈에는 다이코가 준지와 그 여자 앞에 주스컵을 각각 내놓고 있는 전경이 생생히 떠오르는 것이었다. 나는 준지와 그 여자가 동시에 그 주스를 마시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준지나 여자나 어느 한쪽이 마신다? 한 사람은 늦겠지. 그때 약이 될 말썽도 나는 계산에 넣고 있었다. 즉, 청산가리는 그것을 마신 뒤 불과 5, 6초 사이에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뒤에 마시는 사람은 상대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것이다. 물론 자기 컵에는 입을 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살아남은 한 사람이 떠들어댈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이상적으로 말하면 두 사람이 동시에 사망해야 하는데 한 사람이 남는다고 해도 나로서는 별 지장이 없었다. 나한테는 아직도 상당한 완력이 남아 있었다. 유도로 단련된 몸이다. 두 사람을 한꺼번에 죽이는 것은 곤란하지만 한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처치할 수 있었다. 마침내 다이코가 돌아왔다. 이제 됐으니까 그만 가부키 구경이나 가봐요 하고 나는 말했다. 뒷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렇지 않아도 다이코는 가부키에 정신이 팔려서 마음이 들떠 있었다. 그럼 부탁할게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녀는 준비도 하는 둥 마는 둥 곧 집을 나갔다. 그동안 만약 그녀가 8조방으로 한 번 더 가지나 않을까 하고 조마조마했었는데 가부키에 정신이 쏠린 그녀는 내 말을 요행이라고 생각한 듯 다름질쳐 나가버렸다. 이 동안의 시간이 약 5분이었다. 그 뒤에 한 쌍의 손님이 들어왔지만 나는 거절했다. 아직 시간이 빨랐기 때문에 다른 손님은 없었다. 나는
곧 간판에 불을 끄고 현관문을 닫고는 자물쇠를 걸었다. 나는 천천히 복도를 따라 안쪽의 팔조방으로 갔다. 나는 미닫이를 열었다. 그 이후의 일은 여기서 재론할 필요도 없다. 두 사람은 주스를 같이 마신 모양으로 준지는 다다미 위에 벌렁 쓰러져 있었고 여자는 탁자에 엎드려 죽어 있었다. 흔히 하는 말이지만 인간의 목숨이란 정말 무르다. 냉혹하고 교활한 준지도 눈 깜빡할 사이에 한 개의 물체로 비워냈다. 자랑 삼던 용모도 박살난 파리의 머리와 다를 바 없다. 이것으로 나도 아주 한시름 놓았다. 아니, 아스코와 손자와 게다가 내 재산도 한시름 놓은 것이다. 그때부터 나의 작업이 시작되었다. 우선 시체를 방구석에 옮겨놓고 다다미를 들어 올렸다. 마치 무대의 밑바닥처럼 바로 밑이 깊은 구덩이로 되어 있었다. 구덩이의 깊이는 약 1m 반이 되었다. 나는 먼저 준지의 시체를 던져 넣었다. 그 후에 여자의 시체를 던졌다. 구덩이 바닥에서 둔한 소리가 2번 계속해서 울렸다. 나는 곧 전에 판에 두었던 뒤뜰의 흙을 양동이로 날라다가 시체 위에다 덮었는데 이때 문득 교활한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맨 처음의 계획으로는 여기 파묻어 두는 것으로 시치미를 뗄 작정이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의 행방불명이 경찰에 제출돼서 조사가 시작되면 약간 귀찮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보다도 준지가 자살한 것으로 위장하면 경찰도 손을 쓰려고 하지 않을 것이었다. 완전 보험자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지 않게 하는 것일 거다.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범인을 추궁하는 일은 없다. 나는 구덩이 바닥으로 내려가서 준지의 시체에서 상의를 벗겼다.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쓸 작정이었다. 고상한 얼굴을 한 준지도 구덩이 바닥에서는 흙투성이가 돼서 입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자랑 삼던 용모도 이렇게 되고 보니까 흔적도 없었다. 동반한 여자한테는 죄스러웠지만 준지에게는 고소하다고 느꼈다. 나는 위에서부터 조심스럽게 흙을 덮어서 그 구덩이가 완전히 메워지게 했다. 그런데 그 흙빛은 유난히 뿌옇다. 흙토도 적토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준지를 장사 지내는 데는 알맞은 흙처럼 여겨졌다. 밑바닥을 완전히 원상태로 해놓고 마룻바닥을 손질해서 다다미를 깔았다. 이 사이의 작업이 약 1시간쯤 걸렸다. 처음에는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끝내고 보니까 거짓말처럼 쉬웠다. 이렇게 해서 1년이 지나면 준지와 그 여자는 완전히 백골이 되고 만다. 그러나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겹쳐서 함께 매장되었으니까 그들에게는 어쩌면 소원 성취일지도 모른다. 준지가 실종됐다. 아스코는 미친 듯이 날뛰었지만 나는 냉정하게 딸의 광란을 보고 있었다. 슬픔은 한때다. 내가 죽고 준지가 재산을 가로채고 더욱이 아스코와 손자가 버림을 받았을 경우를 상상하면 준지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은 딸애한테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 유리한 일이 하나 더 있었다. 그것은 준지의 상대인 여자가 준지와의 관계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사랑의 도피행을 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즉 준지는 준지, 그 여자는 그 여자대로 제각기 다른 곳에서 한 사람씩 행방불명이 된 것이었다. 그렇게 여겨지다 보니 이 두 사람의 실종 사이에는 아무 연관성도 없다. 그러니 그 두 사람을 결부시켜서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두 사람은 철저하게 비밀 교제를 유지했음이 틀림없을 것이다.
이것이 둘이 함께 실종된 것으로 되면 사태는 또 달라진다. 그녀에게도 남편이 있으니까 그쪽에 추궁도 있을 것으로 일은 몹시 복잡해진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의 비밀 유지가 나한테는 참 다행한 일인 셈이다. 물론 경찰에는 가출인 수색원을 내놓았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그런 서류는 접수는 해도 본격적인 수사는 하지 않는다. 다만 어디선가 신원불명의 변사체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만 조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은 팽개쳐 둘 수 없었다. 첫째, 아스코가 연신 준지의 행방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몇 번이나 경찰에 가서 남편의 실종을 규명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다. 전에도 말한 대로 준지가 행방불명된 채로는 언제까지 가도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아스코는 준지를 단념하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명백하게 준지가 자살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준비도 이미 되어 있었다. 나는 당장 그 여관의 수리에 착수했다. 미리 말해두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리였지 개축은 아니다. 만약 집을 무너뜨려서 기초부터 목수가 공사를 시작하면 땅 밑바닥 클게 비오나를 눈치채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방의 수리만으로 공사를 끝내게 했다. 이것으로 일단 안심이었다. 마스가의 장도 어느새 간판을 바꿔서 겟코장으로 이름을 바꿨으며 현관도 방도 또한 바깥 구조도 면목을 일신했다. 그 후에 종업원도 새로 모집해서 다이코는 완전히 이 여관의 안주인으로 들어앉았다. 다행스럽게도 장사는 번창했다. 이대로 3년쯤은 영업을 시켜둘 작정이었다. 그 일이 끝나고부터는 나도 이 여관에 매일 드나들 필요는 없었다. 우선 사흘에 한 번이나 닷새에 한 번쯤 어떤가 보러 가는 것으로 좋겠다. 이것은 아스코의 눈에 내 행동이 의심스럽게 보이지 않기 위함이었다. 2달이 지났다. 팔조방의 밑바닥에 있는 시체도 벌써 꽤 부패했을 것이다. 조직이 완전히 붕괴되고 살덩이가 분해되어 액체로 흘러가고 나면 백골 2개가 흙 속에 남는다. 그때까지는 아직도 한 1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 아스코는 그 후 나한테 별로 말을 건네지 않았다. 남편의 실종이 꽤나 가슴에 사무쳤는지 창백한 얼굴로 하루하루 지내고 있었다. 내가 위로를 해주려고 해도 전혀 대꾸를 하지 않았다. 준지가 살아있는 동안 그와 나와는 화목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가 가출한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아스코는 생각하고 있었다. 두고 봐라. 너는 남편이 살아있는 줄 알고 있겠지만 완전히 죽은 증거를 보여줄게. 라는 생각으로 나는 딸의 초췌한 얼굴을 보면서 비웃었다. 나의 보험죄에 실수는 없었다. 변두리인 에고다의 여관을 고스란히 산 것은 멋있는 착상이었다. 그 뒤처리도 모두 잘 되었다. 고향산에 뼈를 묻는다 라는 말이 있지만 녀석들 2사람은 자기들이 즐긴 미래의 고향, 은밀한 장소 밑에 뼈를 눕혔으니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나의 작업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날 밤 다이코는 외출시켰고 종업원은 그 후에 채용한 사람들 뿐이며 당시 한 사람의 손님도 여관에는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탈로 날 걱정은 없었다. 나는 완전히 안심하고 있었다. 2달 후에 준지의 유류품이 사가미 호반의 산속에서 발견되었다. 가출 당시에 착용했던 복장이었다. 하지만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가미 호수는 물에 빠진 시체가 인양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호수였다. 준지의 양복상의에 이름이 박혀 있었다. 경찰에서는 아스코를 호출해서
그 유류품을 보여주었다. 경찰에서 통지가 왔을 때 나는 일부러 가지 않고 아스코만 보냈다. 아스코는 그날 저녁 때에야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래, 유류품은 주더냐? 하고 나는 물었다. 아니요, 왠지 좀 더 맡아두겠다고 하던데요. 나를 향한 아스코의 눈빛이 어쩐지 번쩍이고 있었다. 준지의 유류품을 경찰에서 맡아둔다고? 왜 그럴까? 이 경찰에서는 아직도 조사할 것이 더 있다든? 이렇게 물었다. 난 수상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스코는 마른 목소리로 내뱉었다. 나는 어쩐지 불안스러웠다. 웬일일까? 그토록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보험제가 그 이튿날부터 깨지기 시작했다. 발단은 극히 사소한 일이었다. 즉, 나의 착각에서였다. 때마침 계절은 이른 봄이었다. 경찰에서는 투신 자살하는 사람이 상의를 벗어두는 일은 좀처럼 흔치 않은 일이라서 의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다. 즉, 호수는 아직도 몹시 차갑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상의를 벗고 투신할 리가 없다 하는 것이 경찰의 생각이었다. 어차피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데 차고 뜨겁고가 상관없을 것 같겠지만 사람의 심리로 마지막까지 괴로운 것을 하고 싶지는 않는 법이라고. 각오한 자살자도 보통 때보다 옷을 껴입는 것이 통례라고 나중에 형사가 나한테 말해 주었다. 내가 유류품이면 뭐라도 좋다고 생각한 것이 큰 잘못이었다. 녀석의 상의를 나뭇가지에 걸어둔 것은 뜻밖의 실책이었다. 다음에 상의 호주머니에서 소량의 흙이 나왔다. 그것은 처음에 자살자가 투신하기 전에 그 근처를 서성거리다가 풀 위에 앉거나 혹은 넘어졌을 때 근처에 흙이 들어간 것으로 여겨졌었는데 토지를 조사해 보니까 사가미 호수 근처의 것과는 전혀 달랐다. 호반 근처는 대체로 루움질이라는 붉은 흙이었는데 상의 호주머니의 흙은 그 근처에서는 볼 수 없는 뿌연 것이었다. 경찰에서는 그 흙의 감정을 지질학자에게 의뢰했다. 지질학자는 조사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거기에 따르면 그 흰 흙은 화산의 분출물인데 학술적인 용어로는 이탄질이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사가미 호반에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그 뿌연 경석과도 같은 가루는 지질학자의 증명으로 도쿄의 에고다에서만 볼 수 있는 소위 에고다 2탄층의 흙으로 판명되었다. 게다가 하얀 흙 부스러기 속에 낙엽송잎의 화석 부스러기가 포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고 했다. 이것은 2탄층의 특징의 하나였다. 도쿄 부근에서는 유기물을 포함한 이탄질이 함유된 땅은 에고다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흙에 대해서는 나도 전혀 뜻밖이었다. 설마 호주머니 속에 흙이 들어있으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당시에 나는 아스코한테서 흙 때문에 주의를 받았었다. 그것을 좀 더 유의했더라면 시체에서 상의를 벗겼을 때 호주머니 안을 조사했을 것이다. 호주머니의 흙은 시체에 덮었던 흙이 들어간 것이 틀림없었다. 내가 상의를 벗긴 것은 시체를 구덩이 속에 던져 넣은 뒤였다. 여기까지 밝혀지면 다음으로 경찰의 추궁이 나의 신변에 미치는 것은 일사천리였다. 사가미 호반에 상의를 남긴 준지는 투신 자살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살해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이 경찰 내에서 일어났다. 호주머니 속의 흙이 살해 현장을 추측해 했다. 바로 에고다다. 경찰에서는 에고다 일대의 탐문으로 수사 방향을 돌렸다. 그리고 얼마 뒤 여관 마스가 회장이
소유주를 바꾼 것이 때마침 준지가 실종될 무렵이었던 것이 밝혀졌다. 경찰은 여관이라는 업태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직감한 모양이었다. 당장 그곳의 등기소를 조사해서 마스가의 장을 산 사람이 호조 다에코라는 여자임을 알았다. 그녀의 선에서 나한테 오기까지는 눈 깜짝할 사이의 거리였다. 형사가 와서 나한테 구속영장을 제시했을 때 나의 아찔한 의식 속에서는 어슴푸레하게 하나의 즐거움이 떠올랐다. 그것은 내가 형무소 안에서 조용하게 일본 서도 문화사라는 책의 원고를 완성하는 장면이었다.